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제4장 조사 설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수험서 5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근 사장에서 나온 출제 테마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 단계인 조사 가설에서 설정한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얘는 독립변수, 얘는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설에서는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건가? 그래서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요건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암기하시면 공시통, 앞글자 따서 공시통, 이 3가지의 요건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난 7년 동안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단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보다는 모집단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뭐 전수조사 해도 되지만 모집단의 규모가 클 때에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 거기에 일부 대상을 뽑아서 이걸 우리는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표본에 대한 조사, 즉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표본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뭘 해야 되죠? 가설에서 설정한 이 인과관계가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확실한가? 이걸 얘기하는 걸 우리는 내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 일부 대상을 일부 상황에서 일부 시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인과관계가 타당한가를 확인한다라는 의미에서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타당하면 되나요? 아니죠. 원래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의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탐구,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기 내가 조사한 사람들에서만 그러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조사하지 못한 대상이나 상황이나 시점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러한가, 즉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요건은 인과관계가 내가 조사 대상 내에서 확인한 인과관계가 조사 대상 외에서도 일반화가 가능한가, 이 일반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을 외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설계에서는 내적 타당도의 의미와 외적 타당도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가 키워드 인과관계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진짜 이 B가 A 때문에 발생했을 확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확률적 결정론에서 이 설명력을 높이려면, 즉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혹시 이 B가 C 때문에 유발된 거 아닐까? 어쩌면 A가 아니라 D 때문에 유발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자,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 이런 변수를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독립 변수 외에 발생한 요인들, 이 외생 변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생 변수들 때문에 독립과 종속 사이의 인과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인과관계가 너무 헷갈린다라는 걸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외생 변수는요, 변수들 사이의 내적 타당도, 즉 인과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저해하는 요인과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뭐 해야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통제해야 한다. 이거를 가끔 배제해야 된다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외생 변수를 배제해야, 통제해야, 얘 아니구나. 얘 아니구나. 그러니까 B에 영향을 주었을 나머지 변수들의 영향력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수록 그러면 진짜 얘네들인가 보다 하고 얘네 둘 사이의 인과관계의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걸 내적 타당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외생 변수를 혹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내적 타당도의 의미와 저해 요인들, 외적 타당도의 의미와 저해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각각 4문제, 2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적, 외적 타당도를 종합한 문제가 4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챕터 4에서 나온 총 문제의 수는 12문제였고요. 그러면 평균 한 해에 2문제 정도 이 챕터에서 출제되는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8페이지 조사 설계의 의미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조사 설계의 일반적인 의미는 조사의 전반에 걸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협의적으로 폭을 좁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조사 가설을 수립한 이후에 가설의 검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과관계 성립의 3대 요건 우리가 앞에서 외울 때 공시통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식사를 하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에는 공시통 암기하시고 그리고 커피나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시통이에요. 첫 번째는 공변성, 두 번째는 시간적 우선성, 세 번째는 통제성입니다. 공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설에서 독립변수 A는 종속변수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변하면 B도 변하네? B가 변할 때 A도 변하네? 둘이 모종에 뭔가 관계가 있나 봐. 둘이 비슷하게 변해. 요걸 우리는 공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하거나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하거나 A를 개입시키면 B가 변하거나 이런 것처럼 일정 방향으로 두 변수가 함께 변하는 관계를 공변관계, 공변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얘를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통계 분석에서는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상관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값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공변성만으로는 인과관계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같이 변하는 게 A가 원인이어서일 수도 있고 B가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변수가 두 변수에 같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C가 발생할 때 A, B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변성만으로 인과관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 우선성이라는 것은 얘가 기본적으로 원인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결과이려면 원인은 시간적으로 결과보다 먼저 선행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시간적 우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만으로는 아직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할머님 몸이 엄청 쑤셔요. 아이고 비가 오려나? 그러면 오후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또 며칠 뒤에 할머니가 또 온몸이 쑤시대요. 아유 비가 오려나 보다. 아이고 진짜 비가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의 몸이 쑤시면 비가 내리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공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몸이 쑤시고 나면 여지없이 조금 있다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시간적인 우선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만으로 우리는 비가 내리는 이유는 할머니의 몸이 쑤셔서이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할머니의 몸을 막 쑤시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할머니의 몸이 쑤시기 때문에 비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세 번째 요건 통제성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거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 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본으로 할머니의 몸이 쑤실 때마다 비가 오는 공변성도 있고 할머니의 몸이 쑤신 후에 비가 내리는 시간적 우선성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통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들 사이의 인과관계 혹은 종속변수에 제3의 변수, 다른 외생변수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그 제3의 변수를 뭐 해야 돼요?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요건입니다. 이걸 통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비가 내리는 이유로 할머니의 몸의 변화가 아니라
기압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압의 영향을 뭘 해야 되죠?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통제를 한다라는 건 기압의 차이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개입되지 않도록 차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이라 함은 기압의 변화가 없는, 기압이 일정한 상태일 때 할머니가 몸이 쑤시면 비가 오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압 변화는 없고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그러면 이건 기압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기압이 일정한 상황인데 할머니의 몸이 쑤셔요. 그럼 기압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의 몸이 쑤시면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립니다. 기압을 통제하고 나니까 할머니의 몸이 쑤셔도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의 관계는 진짜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통제함으로써? 외생변수 혹은 내적 다당도 저해 요인을 혹은 비가 내리는 제3의 대안적인 설명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관계는 진짜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3장 끝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봤던 말 기억나시나요? 허위적 관계라는 걸. 허위적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과관계인지 허위적 관계인지는 뭘 통제해야? 외생변수를 통제해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0페이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는 모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도 별 부담이 없을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즉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내가 실제로 조사하는 대상 내에서, 조사 대상 내에서, 이게 이제 조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청소년 연구를 하고 싶을 때 맘 같아서는 전 세계 청소년 연구하고 싶죠. 뭐 안 되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에서라도 뽑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서울 사람이면 끼케야 서울 경기권 청소년들, 이런 식으로 모든 지역과 상황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현실적으로 다 조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는 지역 범위 혹은 상황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조사를 하는 거지 1년 뒤 10년 뒤에도 매일 조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내가 실제로 조사하는 대상, 상황, 시점 내에서 뭘 밝혀야 된다? 조사 가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진짜 인과관계가 있네. 자, 이 둘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정도를 내적 타당도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조사하는 상황 내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 결과를 원래 내가 알고자 했던 모집단 혹은 전체 상황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반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대상이나 상황의 시점 내를 벗어나서 그 외의 상황이나 그 외의 시점이나 대상에게도 지금 내가 표본 내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일반화 가능한가, 요 내용을 일반화 가능한가, 요 내용을 우리가 가능성을, 이걸 외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60페이지에 1번 조사 설계의 내적 타당도의 세 번째 땡 보세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다라는 거, 이건 내적 타당도하고 관련이 되나요? 외적 타당도하고 관련이 되나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다라는 건 내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표적 문제 있잖아요. 표적 행동. 이게 과연 변화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문제에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가 되고 클라이언트 문제는 내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가? 이건 뭐죠? 인과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얘는 내적 타당도하고 관련이 되는 거라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프로그램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된다가 맞는 거지 외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험 문제는 틀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의 맨 마지막 땡 보세요. 조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조사하는 이 대상이 전체 대상과 상황과 시점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조사 대상이나 조사 상황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표본, 이 조사 대상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좋아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딸랑 5명만 뽑아서 대표하는 것보다는 100명, 10,000명, 1000명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더 대표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반응성을 줄여야 혹은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 반응성이라는 말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1장에서 말이에요. 1장에서 조사 윤리 쪽 얘기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고지된 동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고지된 동의하고 관련된 쟁점에서 고지된 동의의 한계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조사에 대해서 고지, 정보를 주고 자발적인 동의 하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동의하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조사한다라는 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현실의 모습, 진짜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줌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해서 자꾸 보여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사에서는 되게 나이스하게 결과가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개차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실제 일반화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사를 너무 의식해서 반응하는 반응성 문제가 줄어야 돼요. 적어야지만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대표성이 높고 대표성이 높아야 외적 타당도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표본 크기를 많이 할 수는 없고 딱 100명만 조사를 했다고 할게요. 난 1000명 조사하고 싶었는데 100명밖에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1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또 10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또 100명을 조사를 해서 계속 매번 같은 결과가 재현이 되면 될수록 일반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60페이지 맨 위쪽 표에 있는 내적 외적 타당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조사자가 연구자가 조사를 수행한 대상 혹은 조건 혹은 상황, 시간 내에서 가설에서 설정한 인과관계를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내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수행된 대상이나 상황이나 시기를 넘어서 그 외의 상황에서도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고 관련되는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외적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적 외적 타당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내적 타당도를 올리고 외적 타당도를 올리려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고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뭘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페이지에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을 쭈르륵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까 내적 타당도 관련해서 60페이지 중간 정도의 특정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사례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다라는 것은 내가 수행한 프로그램이 이제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변화시키는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울 문제가 심한 어르신들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럼 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저하시켜 주는가?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하고자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르신들의 우울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비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그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헷갈릴 수 있죠. 즉 내적 다당도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요인이 뭔가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예를 들어 내가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 이 3개월 사이에 이 어르신들은 프로그램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일 혹은 다른 사건을 경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프로그램 기간 동안 혹은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한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사건 혹은 다른 일, 이걸 우리는 역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외부 사건 요인 혹은 우연한 사건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후원금이 듬뿍 왔다든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시설의 담당 생활지도사가 교체가 되는데 새로 온 생활지도사가 너무너무 상냥하고 친절해서 완전 어르신들이 해피해졌다든지, 그러면 이 우울이 경감한 게 프로그램 때문인 건지 후원금이나 생활지도사의 교체 때문인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자, 요런 거 다른 일이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요건 외부 사건 혹은 우연한 사건의 영향, 역사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닌데 시간 자체의 영향으로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3개월 혹은 1년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상담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실시를 해서 어떤 분들의 트라우마를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시다. 1년 동안 실시를 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전에 굉장히 심각한 외상 사건을 경험을 한 요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트라우마 정도가 굉장히 컸던 상황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상담을 한 뒤에 보니까 이분의 트라우마 정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게 상담, 즉 프로그램의 영향일까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의 인과관계일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겪은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은 위로도 상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약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겪었던 그 사건 직후에는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건 직후로부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1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됐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시간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성숙 효과가 내적 다당도를 저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지났잖아요. 시간이 약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 시기상. 그러니까 발달 시기상 그때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발달 시기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아라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성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언어 촉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합시다. 독서 훈련을 했더니 애들이 어휘력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애들 줄넘기 프로그램을 했더니 애들이 키가 쑥쑥 컸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 시기가 언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서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언어 혹은 신체 성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맘때가 원래 쑥쑥 크는 때라서 그래요. 이런 말이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달 시기상, 그래서 이 경우도 성숙 효과가 프로그램의 효과의 인과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내적 다당도 저해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의 인지나 신체나 언어 성장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나오면, 사례에서 노인의 인지라든지 혹은 신체 있잖아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노인의 인지도 건강도요. 어르신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래 노년기는 이게 감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에 노인의 건강, 노인의 인지 이런 게 나오면
성숙 요인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검사 효과와 다섯 번째 도구 효과는 서로 뒤집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앞에서도 한 두 가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도 혹시 떠올릴까요? 자, 우리 2장에서요. 2장에서 분석단위 관련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분석단위 관련된 오류, 자, 생태지계의 집계가 있어요. 생태집계 뭐죠?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 단위 분석 결과의 기초에 개인 단위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밑에 개인주의 오류는 거꾸로 개인 단위로 분석해놓고 집단 단위로 분석하는 거. 그래서 얘를 정확히 알면 개인주의 오류는 뒤집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 우리가 조사 가설의 검증 있잖아요. 가설의 검증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로 1종 오류와 2종 오류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죠. 1월 연기, 옳은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 얘는 반대로 틀린 연가설을 뭐하는 거, 기각을 못하고 채택하는 오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론을 잘 보면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검사 효과와 도구 효과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암기하기가 조금 더 편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으로 우리가 변화가 있었는지 프로그램 전후에 실제로 점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입, 독립변수를 개입시키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고 독립변수를 개입하고 난 후에 개입 후에 사후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종속변수에 대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우울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면 프로그램을 개입하기 전에 우울이 얼만지 종속변수 우울 점수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에 우울 점수가 얼만지를 비교를 해서 원래는 90이었는데 막 60으로 다운됐어요. 그러면 우울 점수가 30점 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일반적으로 같은 검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일한 시험지, 여러분들이 그냥 조사론 시험지도 처음 볼 때는 힘든데 같은 시험지를 2번 풀고 3번 풀면 갈수록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검사를 2번 하게 되면 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검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검사를 반복하게 되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효과라기보다는 이거 풀어봤던 건데 해서 훨씬 더 수월하고 가볍게 표시를 하면서 우울이 좀 더 낮게 나오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검사 효과고요. 도구 효과는 뭐냐면 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서로 다를 때예요. 사전과 사후검사가 서로 다를 때 발생하는 것을 도구 효과라고 혹은 도구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영어 수업을 하고 아이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전에는 토익을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후에는 탭스를 보고 이러면 이 지금 영어 시험 점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점수가 이 점수보다 좀 낮은 게 이게 지금 검사 자체가 얘가 난도가 더 커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검사 효과 62페이지만 읽어보시면 맨 위쪽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동일한 검사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검사과 사후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종속변수의 점수 변화가 독립변수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사전검사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건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게 되는 거고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검사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구 효과를 보시면 도구 효과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서로 다른 도구로 측정했거나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아니면 측정 도구 자체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일관성이 없게 나오는 경우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미로 도구 효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검사와 개입 간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개입을 할 때 사전 검사를 하고 아까 이제 독립변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프로그램 후에 사후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4번에서 얘기하는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이라는 건 이게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검사는 사전 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둘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사후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1급 특강을 12월에 실시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특강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알고 싶은데 특강 전에 그냥 특강을 시작할 때와 특강 전에 제가 여러분들 12월쯤 됐으면 기본적인 공부는 하셨죠? 그럼 여러분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특강 시작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막 점수가 50점, 40점 나오면 시험 문제를 푸는 내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오늘 특강 진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올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열심히 들어야지 라고 사전검사 자체가 특강을 열심히 들어야지 라는 데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전검사 없이 바로 특강을 하면 룰루랄라 가벼운 마음으로 특강을 들었을 텐데 근데 사전검사 하고 특강을 들으면 긴장을 해서 더 열심히 들어서 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가 이제 종속변수 점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4번 내용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진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 전교에서 바닥치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막 시골에서도 서울에서 제가 철거 예정마을 산속마을에서 한 6년을 살았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막 이렇게 위태위태한 아이들을 계속 6년 동안 아이들 교회 밥상 협찬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성적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이미 바닥치고 있는 애들이라 이 친구는요 올라갈 일은 창창한데 내려갈 바닥이 없어요. 이미 바닥이라서.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전교 1등짜리만 모아놓고 공부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엄청나게 긴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더 올라갈 때보다 여차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검사가 매우 높은 친구들은 사후검사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고 사전검사가 매우 낮은 친구들은 사후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이게 마치 평균 점수로 점수가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과 같다 해서 이것을 통계적 회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통계적 회귀란 내가 너무 점수가 높은 애들, 공격성이 높은 애들, 우울증이 높은 애들, 반사회성이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사후 점수가 좀 더 나아진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건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애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 아니야? 혹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점수 경향 자체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높아진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통계적 회귀입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사전 점수가 매우 높은 사전 점수가 매우 낮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통계적 회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험자는 실험 대상자를 얘기를 하죠. 실험 대상자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조사 대상자라고도 얘기해요. 자, 조사 대상자의 변동 혹은 탈락 혹은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어학원,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죠. 혹은 우리 심지어 수업도
가끔 결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프로그램에 분명히 20명이 참여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1명 안 나와 2명 안 나와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종결하는 날은 15명만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중도의 프로그램 대상 참여자가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걸 상실되었다, 변동되었다, 탈락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 탈락을 하죠? 뭐 이 프로그램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점수를 낮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가고요.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도움이 좀 되는 소수 정예가 남죠.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남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이들은 높은 점수를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처음 점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보다 나중 점수가 더 좋은 이유가 이게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런 건지 점수 깎아먹을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건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다. 이것을 조사 대상자의 변동 탈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산 및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실험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제가 이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 했습니다. 어디서 했었냐면요. 귀찮아도 31쪽 한번 보세요. 31쪽에 설명적 조사. 설명적 조사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설명적 조사는요. 어떤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인 거고 그래서 어떤 현상은 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다 해서 현상과 현상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목적을 갖는 걸 설명적 조사라고 했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과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변수를 통제하는 건데 이 통제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다?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실험은 대표적인 설명적 조사에 해당한다라고 31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실험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조사 방법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냐면 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실험의 절차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선정이 됐다면 이들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험 집단에는 실험 요인, 이 실험 요인을 우리가 독립 변수를 실험 요인이라고 실험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개입 혹은 처치라고도 얘기합니다. 독립 변수를 개입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제 집단은 독립 변수를 개입하지 않는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00명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반땅 어떻게 무작위 랜덤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50명이 되고 여기가 50명이 돼요.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아까 이제 사전 검사하고 두 집단에 대해서 사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실험 집단에만 개입을 시키고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한 후에 여기서 개입을 한 집단은 예를 들자면 자존감이 막 한 40점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80점으로 올랐는데 여기도 자존감이 40점이었지만 얘는 사후 점수가 45점으로 뭔가 독립 변수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한 5점이 올랐더라. 근데 여기는 40점이 올랐더라. 그래서 이제 40점과 50점의 점수 차이, 이 35점이 프로그램의 효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실험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산이나 모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구성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 사이에 상호 교류 있잖아요. 상호 교류를 통제해야 돼요. 실험을 엄밀하게 하려면. 근데 이 상호 교류를 통제하지 못해서 실험 집단의 이 개입이 이쪽 통제 집단까지 확산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통제 집단 사람들이 실험 집단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
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변수를 개입하고 여기는 독립변수를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개입 여부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서로 확산이나 모방으로 인해서 이 개입의 효과가 통제 집단까지 일종의 전염이 돼버려가지고 개입 유무에 따른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확산 및 모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9번째, 편향된 선별이에요. 편향된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하고 관련이 돼요. 자,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할당하라? 무작위로 할당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100명의 이름을 제비로 접어서 종이에 접어서 잘 접은 다음에 통에다 넣습니다. 통에다 넣고요.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50명, 여기 이제 100명의 쪽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50개의 쪽지를 손을 넣어서 뽑는 거예요. 그럼 뽑기 전까지는 누가 뽑힐지 뽑는 사람도 뽑는 대상도 모르는 거잖아요. 50명을 뽑아서 그분들은 실험 집단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50명은 통제 집단에 배치를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조사자나 조사 대상자의 자기적인 의도가 전혀 어느 집단에 배정이 될 것인가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무작위로 할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작위로 할당하는 이유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장 동질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예요. 가장 동질적으로 비슷한 집단으로 구성을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무작위로 랜덤으로 할당한다 혹은 무작위로 두 집단에 배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의 속성이 이쪽으로 더 쏠리거나 혹은 이쪽으로 쏠리는 그런 문제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편향된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예를 들어 50명을 보냈는데 이쪽이 고령자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쪽이 예를 들어 남자가 더 많아요. 이쪽이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이쪽이 더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이쪽이 더 경증 환자가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의 속성이 어느 한쪽으로 더 편향이 돼서 나타나는 문제, 이것을 편향된 선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편향된 선별은 왜 일어나죠? 무작위로 할당하지 못해서예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동질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특정의 속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얘는 무작위 할당으로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선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 선택하고 이 선별은 똑같은 영어로 셀렉션이에요. 셀렉션을 번역을 할 때 선택이라고도 번역하고 선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영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편향된 선별의 문제가 여타의 다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랑 상호작용해서 다시 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 이거를 선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63페이지의 맨 아래쪽 땡을 보세요. 예를 들어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지 못해서 그래서 편향된 선별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남자애들만, 이 통제 집단에는 여자아이들만.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동질적이지 않죠. 남자는 이쪽으로 다 쏠렸고 여자는 이쪽으로 다 쏠렸기 때문에 얘는 편향된 선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를 들자면 실험 집단에는 여자애들만, 이제 통제 집단에는 남자애들만. 근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년 동안 예를 들어 체력 단련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이 체력 단련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했는데요. 1년 동안 여자애들은 쑥 큰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별로 안 컸어요. 그럼 이게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기, 초등학교 5학년 그 1년이라는 시기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빠르기 때문에 원래 이맘때는 남자애들보다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같은 시간의 영향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이건 뭐죠? 예, 지금 남자와 여자로 서로 편향되게 딱 나눠버렸더니 동일한 1년이라는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 성숙의 정도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작위 할당을 못해서 편향된 선정이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시간의 영향을 달리 받는 문제하고 결합이 되면서 내적 다당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경우를 선택과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64페이지 위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내적 다당도 저해 요인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일단 암기하시기 전에 일단 몇 개의 사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암기를 가도록 하죠. 자, 동일한 지역 내에 두 복지관을 조사했다면 이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동일한 동네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길 하나,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여기 복지관 하나, 여기 복지관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복지관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 복지관은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금세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확산이 되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그럼 동일한 지역 내 두 복지관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적 타당도가 저해 요인이 관여를 할 가능성이 가장 크죠? 확산과 모방이에요. 확산과. 그러니까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호 교류를 방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노인의 건강 나왔습니다. 유아나 아동의 신체, 언어, 인지라든지 노인의 건강이나 인지 나오면 이건 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시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아의 성장, 어휘 나와도 얘는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같은 도구로 사용을 해요. 같은 도구로 사용을 하면 검사 효과입니다. 사전 사후를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얘는 도구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도구는 같은 도구예요. 그러면 얘는 검사 효과가 되는 거고요. 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일, 다른 사건, 다른 활동이 발생하는 것을 얘를 역사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외부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거를 우연한 사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했어요. 사전 사후를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얘는 도구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점수가 되게 높아요. 되게 낮아요. 너무 높으면 내려가는, 너무 낮으면 올라가는, 마치 통계적으로 평균치에 회귀하는 경향과 같다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통계적 회귀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을 쭉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예요. 우리 탈모인들이 어떻게 하면 탈모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을 만들까? 막 실험도 하고 검사도 하고 통계 분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탈모 확산의 역사 속에 성숙한 통계적인 검사 도구. 자, 탈모 확산의 역사 속에 성숙한 통계적 검사 도구,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탈이라고 하는 것은 탈락이에요. 피험자가 탈락, 상실 변동이 되는 거. 원래 20명이었는데 15명만 남는 거. 자, 그 다음에 모 확산은요, 모방과 확산입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상호 교류를 통제할 수 없어서 모방 혹은 확산이 되는 거죠. 역사 요인은 특별한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숙 요인은 시간의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통계적 회귀는 매우 점수가 높았거나 매우 점수가 낮을 때 발생합니다. 검사 효과는 사전 사후 검사가 같은 검사일 때, 도구 효과는 사전 사후 검사가 다른 검사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탈모 확산의 역사 속에 성숙한 통계적 검사 도구해서 이 요인들을 빨리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 편향된 선별 얘기하면서 실험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할 때 어떻게 나눈다고요? 무작위로 할당, 무작위로 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때 실험이 이 통제를 제일 잘 하는 이유는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 무작위로 배정 혹은 이걸 무작위화, 난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두 집단의 동질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독립변수를 개입을 하고 이쪽은 독립변수를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은 독립변수를 개입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 말고는 다른 조건은 동질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를 개입했을 때는 개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점수 차이가 얼마 더 나더라. 이 점수 차이를 실험에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효과로 판단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건 무작위 할당이 되는 거고요. 자, 매칭이라고 하는 배합 방법은요. 얘는 무작위가 아니에요. 이건 자규적으로 연구자가 이 집단과 이 집단의 평균 연령을 맞춰주거나 혹은 이 집단과 내 성비가 남녀 7대3이라면 이쪽도 남녀 7대3으로 의도적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배합이나 매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65페이지의 위쪽에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내 조사 대상이 성별로 얘기하면 남자가 예를 들어 38명인데 그 중에 40세 이상이 20명이고 그 다음에 40세 미만이 18명이더라. 근데 여자는 36명인데 40대 이상은 16명이고 그 다음에 40대 미만은 20명이더라. 그러면은요, 이들을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할당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할당표에 의거해서 이 40대 이상의 남자 20명을 어떻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씩.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남자 10명 여기도 들어가게, 여기도 40대 이상의 남자 10명이 들어가게. 그 다음에 40대 이상의 여자 16명을 8명으로 여기도 40대 이상 여성 8명 들어가고 여기도 8명 들어가도록 마찬가지로 이 18명을 9명, 이 20명을 10명 해서 이 성비와 연령비가 양쪽이 동일하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될 때에는 나중에 통계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가장 사후 혹은 가장 최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외적 타당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서서 외적 타당도 뭐죠?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일반화 가능성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표본의 뭐가 높아야 된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대상자의 조사에 대한 반응성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서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수록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이게 커야 외적 타당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대표성이 커지고 그러면 외적 타당도도 증가해요. 근데 요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7장에서 표집 방법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표집 방법은 크게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어요. 그 중에서 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높은 건 확률 표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 표집을 해야 비확률 표집을 했을 때보다 표본이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외적 타당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확률 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할수록 높아지고 외적 타당도도 높아진다. 조사 반응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사 반응성, 즉 조사를 너무 의식해서 의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반응성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사에 대한 반응성을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호손 효과예요.
호선 효과. 자, 그래서 66쪽 하단 박스 안에 써 있는데요. 호선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공장의 조명을 바꿨더니 생산성이 되게 높아진 걸 보고 아, 조명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나 보다 라고 연구자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조명이 아니라 조명을 바꾼 거 보니 우리 사장님이 요즘 우리 일을 되게 신경 쓰고 주시하고 있구나. 요럴 때 찍히면 잘린다 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 의식하여 막 열심히 일하는 요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선 공장에서의 실험을 해서 따온 얘기가 호선 효과예요.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 해서 나타나는 반응, 조사 반응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호선 효과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조사 반응성이 낮아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호선 효과의 개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선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효과도 일종의 조사 반응성의 유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조사 반응성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 역시 반응성 유형이라서 얘가 개입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요, 위약, 거짓 유자를 위선자 할 때 위 있잖아요. 거짓 약 효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약이 아니라 거짓 약을, 가짜 약을 진짜 약처럼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이걸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실제 진짜 약 같은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약의 실제 효과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효과가 있었다고 어머 이 약이 진짜야 그러고 막 시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작동을 했을 때에는 요거 함부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 이건 일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가 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적인 대상과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사실 4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67페이지 하단에 회색 박스 보시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예요. 제가 조사를 할 때 순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조사 대상 내에서 인과관계를 먼저 따진 후 이게 오케이다 싶으면 좋았어. 자, 이번에는 이 결과를 그 외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단계를 하려면 일단 1단계는 오케이가 되어야 돼요. 1단계가 오케이라는 건 뭐죠? 내적 타당도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가 성립을 해야 그래야 외적 타당도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외적 타당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적 타당도는 필수적으로 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따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조건이지만 내적 타당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화도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인 거지 충분 조건인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4장 이야기는 마쳤고요. 자, 우리 70페이지에 있는 기출 선지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변수 사이에 공병관계 있어요.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공, 시, 통 있습니다. 자, 공, 시, 시간적인 선도 분명해요. 그러면 이 두 조건만으로 인과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통제성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일정 방향으로 같이 변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공병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건 기본 요건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이거는 공변성 혹은 공병관계와 같은 얘기예요.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입니다. 얘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틀렸어요. 자, 뭐가 틀렸냐면, 여기가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성립요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A와 B가,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공병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독립변수 사이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어요. 독립과 종속변수 사이에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거 잘못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두 변수 모두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이게 뭐죠? 외생변수. 우리 아까 예로 들었던 건 뭐예요? 기압. 그죠? 할머니 몸이 쑤시면 비가 와요. 근데 뭘 통제했죠? 이 기압이 사실은 여기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기압은 눈에 안 보이고 할머니는 자꾸 쑤신다고 하고 조금 있다가 비가 오는 눈에 보이는 얘들 사이에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고 이 기압을 외생변수 혹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걔 때문에 유발된 요인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적 타당도 문제예요. 내적 타당도는요, 인과관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B를 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설명 가능성을 배제 혹은 통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요인, 다른 1, 성숙 요인, 시간의 경과. 얘네들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에요. 우리가 탈모, 확산의 역사 속에 성숙한 통계적 검사 도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 도구. 자,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탈락, 모방과 확산, 그 다음에 역사, 성숙, 그 다음에 통계적, 그 다음에 검사 도구. 탈모 확산에 편향된 요것도 끼우세요. 편향된 역사예요. 그래서 편향된 선택 있잖아요. 편향된 선택 혹은 선정의 문제, 실험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 못한 문제도 포함을 시킵시다. 자, 요거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데 중도 탈락도 들어가죠. 근데 표본의 대표성은 내적이 아니라 외적 타당도 관련되는 거라서 틀렸습니다. 사전 점수가 매우 높거나 낮으면 통계적 회귀의 문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합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검사의 실시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할 때 그 검사가 같아도 검사 효과, 그 검사가 달라도 도구 효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8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연한 사건 뭐라고 부르죠? 외부 사건이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다른 말로 역사 요인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를 통제해야 돼요. 그렇죠? 왜? 내적 타당도 를 저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통제하는 이유는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상호 교류로 인해서 확산과 모방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얘도 내적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죠. 탈모 확산해갖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11번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일반화 가능성이 당연히 높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충분 조건이다 라는 문장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내적 타당도가 높아야 일반화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거지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일반화 가능성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닙니다. X입니다. 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 통계적 회귀는 프로그램 개입과 관계없이 너무 높았던 사람은 낮아지고 너무 높았던 사람은 높아져서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치로 점수가 회귀하는 근접하는 현상이다. 자,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적 타당도예요. 외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일반화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연구되고 있네 라는 인식, 이거 뭐라고 부르죠? 조사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사 반응성은 뭘 떨어뜨린다?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린다. 맞습니다. 자,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같은 결과를 계속 재현할 수 있다면 외적 타당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률 표집 방법으로 연구 달성을 선정하거나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가 아니라 크게라고 바꾸셔야 되는 거죠. 표본의 크기를 키우거나 확률 표집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정 프로그램 효과,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사람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얘는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 확보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4장의 조사 설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사 설계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